일본 황실의 보물. 그 글자 하나가 한반도를 가리킨다. 천황의 조상 이야기. 그 속에 낯선 이름 하나가 섞여 있다. 일본의 말로는 뜻이 통하지 않는 단어. 그걸 한국어로 풀면 뜻이 드러난다. 우린 알고 있다. 무언가 바다를 건너왔다는 걸. 바다는 멀리 있지만 문명은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지금의 전라도와 충청 일대에 터잡았던 백제는 이미 철기 문화와 정교한 행정체계를 갖춘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통해 일본 열도로 향했습니다. 무역 외교 기술의 교류를 위해서였고 때로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 일본서기에는 이런 구절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372년 백제 근초고왕이 외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552년 백제 성왕이 외국에 불상과 경전을 보내 불법을 전했다. 이건 일본 불교가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 시기를 불교 전래 원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백제는 단순히 종교를 전한 게 아니라 문명을 통째로 전했습니다. 그들이 건넨 불상경전 사찰 건축기술 도자기와 금속공예는 일본의 예술과 종교 정치 제도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라현 아스카 지역의 법융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으로 불립니다. 이 절을 세운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백제에서 온 장인들이었습니다. 기둥의 결구 방식, 지붕의 곡선, 단청의 색감, 구조의 균형감까지 모두 백제식 양식이죠. 법융사 창건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백제에서 온 목수가 공사를 감독했다. 하지만 법융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초기 불교 사찰들 아스카데라, 야쿠시지, 강원사 이 세 곳 모두 백제 기술자들이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스카데라는 일본 최초의 본격 사찰로 그 양식이 완전히 백제풍입니다. 일본 문화청의 조사에서도 목재 절단면의 처리 방식이 한반도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상의 얼굴을 봐도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나라현 호류지 금동 불상은 백제 금동 대양로의 부조와 거의 같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처진 눈매, 잔잔한 입꼬리, 그리고 어깨선의 곡선까지. 그건 일본의 미가 아니라 백제의 미학이었습니다. 백제의 기술력은 그 자체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남조와 교류하며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 그걸 다시 일본에 전했습니다. 일본의 초기 궁궐 건축 행정제도 관직 체계는 대부분 백제 모델을 참고한 겁니다. 대부사인 사자 같은 일본의 관직명은 백제의 관직 한자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관계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 황실의 보물 칠지도입니다. 나라현 이소노카미 신궁. 이곳에는 백제가 만든 칼이 있습니다. 손잡이에서 6갈래로 가지가 뻗은 독특한 형상의 칼. 쇠 위에 금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백제왕이 외왕을 위하여 만들어 바친다. 이건 장식품이 아닙니다. 백제가 일본 왕에게 선물한 외교의 상징이자 권위의 증표였습니다. 일본 서기에도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초고왕이 외왕에게 칠지도를 보냈다. 이 칼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있지만 그 제작 기술은 일본 것이 아닙니다. 금속 분석 결과 재련 온도와 금상감 기법, 철의 조성비까지 모두 백제 재련술과 일치합니다. 4세기 당시 백제는 이미 철과 금속 문화의 강국이었고 일본은 아직 중앙 집권조차 완성되지 않은 부족 연맹 단계였습니다. 이 칼은 복종의 상징이 아니라 백제가 일본에 건넨 문명의 표식이었습니다. 즉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죠. 그런데 백제는 단지 기술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왕이 학자와 기술자를 보냈다. 오경박사, 역박사, 의박사, 화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였다. 이 사람들은 일본의 국정을 설계한 국가 설계자였습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도레인이라 불렸습니다. 귀족 사회에 편입되어 학문과 기술을 가르치고 왕실의 자문을 맡았습니다. 이 도레인 중에는 백제 왕족 출신도 있었고 그 후손들이 일본 황실 가계에까지 이어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역사학자 이마니시 류와 스즈키 다다시는
일본 초기 황족 가계에 백제계 혈통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쇼토쿠 태자, 그의 어머니가 백제계 왕족 출신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 불교의 기틀을 닦았고 불교 사찰들을 대거 세운 인물입니다. 즉 일본의 정신적 뿌리를 세운 사람이 백제의 피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문화와 기술 그리고 언어까지. 백제가 일본에 남긴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언어를 보죠. 일본의 고어 중에는 일본어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지만 한국어로 풀면 의미가 통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규슈와 가고시마 미야자키 지역의 방언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되게라는 뜻으로 한국어 되게와 동일합니다. 힝다레타는 힘들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가라스 지역에서는 친구를 뜻하는 말로 친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들은 일본어 문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한국어로 바꾸면 의미가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언어학자들은 이것을 도레인 언어의 잔재, 즉 백제나 가야, 방언의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어는 문화 중에서도 가장 오래 남는 흔적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일본의 고어 중 일부 접두사와 어미의 음운 구조가 한반도 남부방언과 매우 흡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수백 년간의 교류 속에서 스며든 언어적 교잡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세기 백제가 멸망하자 수많은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은 학자, 장인, 기술자로 다시 일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학교와 절 만든 공예품과 불상들은 일본 고대 문화의 근간이 되었고 나라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백제의 정신은 일본 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백제의 후손이다. 하지만 그 후손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후손입니다. 백제가 남긴 건 피가 아니라 지식이었고 그 지식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왕의 칼에 새겨진 금빛 글씨, 사찰의 목재를 잇는 손의 기술, 불상의 얼굴에 남은 미소, 그리고 일본 방언 속에 남은 낯익은 말들, 그 모든 게 증언합니다. 일본의 뿌리엔 분명 백제가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하지만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멀리 있었지만 문명은 이미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 그림자는 지금도 일본의 가장 깊은 곳, 황실의 보물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